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은 이제 기계학습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의 것들을 잠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이런 이미지가 저희에게 연상이 되는데 사실은 컴퓨터 혹은 그런 가상의 기계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미지의 인간의 지적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컴퓨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있다. 그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공적인 지능을 가진 어떤 흉내내는 지적 능력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기계학습에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 기계학습이란 것은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머신 러닝. 줄여서 ML이라고도 부르죠. 이 ML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의 디시전 룰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인공지능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앨런 튜링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계산을 대신해주는 그런 가상의 인공지능을 시스템을 구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디시전을 하는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제 우리 인간이 사용자가 직접 이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지정합니다. 규칙을 지정해요. 이걸 흔히 룰 베이스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은 심볼릭. 그래서 이 규칙을 지정해서 데이터랑 이것을 넣게 되면 그 지정된 답만 나오는 거죠. 지정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은 다릅니다. 기계학습은 초창기 인공지능이랑 다르게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 데이터에 대응되는 규칙을 지정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떤 지도학습의 한 종류인데 데이터랑 그것에 대응되는 정답을 함께 기계학습 속으로 넣어주게 되고 그 데이터와 정답을 이제 보면서 마치 학생이 문제집을 풀듯이 계속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 정답지에 있는 정답을 내는 방식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 학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했고 기계학습에는 다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선형 분류기, KNN, 앙상블 그런 것들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집을 푸는 법, 문제를 보고 정답을 내는 법을 익혀서 이제 보지 않은 데이터,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도 unseen 데이터가 주어져도 그것을 이제 정답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학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기계학습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고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이제 기계학습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기만 하면 충분히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규칙을 잘 학습해내서 좋은 성능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에서 더 진화돼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 딥러닝이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계학습의 종류에 인공신경망이라는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메소드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쌓은 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딥은 인공신경망의 깊이를 깊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온 딥입니다. 그럼 인공신경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흉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적 능력을 흉내내는 것을 이제 또다시 모티베이션을, 인사이트를 인간에서 찾은 겁니다. 인간은 어떤 액션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에 손에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 통증을 기반으로 이 신경세포들 속에 있는 뉴런을 통과해서 이제 뇌로 전달돼서 이것이 어떤 통증이다 혹은 어떤 자극이다 라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그곳으로 흘려보내서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결정 체계, 이제 전달 체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 단위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 뉴런을 이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이 단위 하나를 어떤 원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를 어떤 결론,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뉴런들을 만들어내요. 굉장히 많은 뉴런들을 만들어내서 처음 데이터 뉴런에서 시작해서 이제 은닉층에 있는 숨겨진 뉴런들로 쭉쭉쭉쭉 통과해 나가면서 어떤 패턴을, 이제 특징을 학습해 나가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버뷰를 한번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렇게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각각을 AI, ML, DL이라고 약어로 표현을 하면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외에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AI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AI가 전체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ML은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딥러닝, DL은 이제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들, ML 속에 있는 다른 변환 기법들을 굉장히 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DL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 전체 영역 속에서 머신러닝은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머신러닝 속에서 딥러닝은 또다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계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기계학습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이 정의는 어떤 태스크 T가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 T에 대한 퍼포먼스, 성능, 퍼포먼스 P를 측정해서 이 태스크 T에 대한 퍼포먼스 P의 누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퍼포먼스가 계속 나올 텐데 그것을 계속 경험적으로 쌓아 나가면서 이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스스로 배워서 이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계학습으로 흔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베이직 레벨에서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소재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그리고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를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와 고양이 분류입니다. 기계가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계학습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분포를 해 있고 고양이가 X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분포된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잘 그려서 위쪽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별표가 들어왔을 때 이 별표가 동그라미인지 X인지를 판별할 때는 이 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측하게 하는 그런 분류기를 배웠습니다. 그 분류기는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은 선으로 생겨 있는 것은 선형 분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좀 복잡한 것은 또 이제 오늘 배워 나가면서 새롭게 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했고 두 번째로는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리그레션은 이런 태스크를 의미한대요. 이런 태스크라고 하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어떤 우리 실생활 속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한 다음에 점을 찍어 봤더니 파란 점처럼 분포해 있는 겁니다. 파란 점들이 사실은 다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뭔가 이렇게 찍어 보긴 했는데 이 속에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그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이 데이터가 따르고 있는 함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기반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함수를 예측하는 것을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어쩌면 주가 예측, 소비자 수요 예측, 아파트 가격 예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가격 P라고 한다면 price라고 하죠. 위에 P가 있으니까. 그러면 각 데이터들이 2001년에는 얼마였고 2002년에는 얼마였고 3년에는 얼마였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격이 찍혀 있다고 하면 그 찍혀 있는 가격들을 기반으로 어떤 선을 리그레션 할 수 있겠죠. 회귀할 수 있겠죠. 어림할 수 있겠죠. approximate 할 수 있겠죠. 그 태스크를 우리는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클러스터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찍는 것을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찍어 봤더니 파란 점처럼 찍히는 것과 주황 점처럼 찍히는 것과 초록 점처럼 찍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군집을 이루듯이 데이터 속에서 뭔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을 좀 그릴 수 있을 듯이 이렇게 분류가 되면 이 분류하는 것을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 배우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군집을 찾아 나가는 서로 데이터 간의 그런 태스크를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클러스터링은 보게 되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군집끼리 이런 식으로 뭉치게 어떤 원형 spherical이라고 부르는데 어쩌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spherical하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뭔가 기분이 돼도 별표가 들어와도 이 별표가 속한 군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군집에 해당되는 클래스로 이제
속하게 만드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했고, 그것을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복습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 태스크들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unsupervised learning 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폰트가 조금 깨져 있는데 심층학습을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이 심층학습 속에서 인공신경망의 구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계학습과 이 심층학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더 나아가서 조금 심화 레벨, 어드밴스 레벨이긴 하지만 이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의 종류를 한번 분류해 본 것입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뒀는데, 이 인공신경망은 이제 인사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뉴런의 전달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뉴런은 굉장히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이어져서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데, 이 속에 있는 한 가지 뉴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온 뉴런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쭉 자극이 전달되게 되면 어떤 셀의 어떤 바디를 지나서 여기 전달된 다음에 쭉 연결이 돼서 이런 것이 있네요. 이곳으로 가서 여기서 다음 뉴런으로 어떤 자극을 쭉쭉쭉 보내주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뉴런을 인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도가 인공신경망이라고 보면 되고, 하고자 하는 노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어떤 강아지가 왔을 때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란 거는 유명한데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종을 달랑달랑하게 하고 이제 먹이를 같이 주면 이제 개가 그 종소리와 시각적 정보에 학습이 되어서, 아, 종이 울리면 먹이를 주시는구나, 주인님이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다음에는 이제 먹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후각을 맞지 않아도 그냥 종소리만 듣고 그 종소리로 가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험을 의미하는 거고, 이 개가 그러면 청각과 어떤 시각과 사실은 후각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잖아요. 이 학습은 뭐냐라고 하면, 청각을 이제 느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개의 뉴런,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전달돼서 하나의 뇌로 이제 연결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몸에서의 반응은 침샘 분비다, 이제 먹을 때다 라고 이제 액션을 디시전 하는 거죠. 아, 이런 구조를 뭔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데이터가 기본됐을 때 알아서 뉴런 단위로 계산을 해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하는, 우리는 이것을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위,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혹은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ANN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약어죠.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그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는 입력되는 거니까 우리는 인풋이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을 보이지 않는 은닉한 히든 레이어, 그 히든 뉴런들에 대해서 보내버리고, 자극들을 마치 이 보이지 않는 뉴런들처럼 보내버리고,
이것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어떤 출력을 내겠다. 뭐 침샘 분비든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이면 개인지 고양인지를 분류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을 그릴 때는 흔히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뉴런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릴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 표현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과 선입니다. 원에서 원으로 이어지는 선. 그러면 이 원과 선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하나의 뉴런 단위로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원은 우리가 부르는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고 노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선은 엣지,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기 적진 못했지만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인간이나 동물이 느끼는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넘겨주기 위한 자극을 조금 더 정제해서 다른 자극을 보내주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극을 어떻게 보내주냐 라고 하면 이전 레이어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5개의 뉴런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5개의 뉴런이란 거는 데이터가 뭐 벡터일 때 벡터의 길이가 5다 라고 하면 이런 그 5개 그 길이만큼의 뉴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뉴런들에서 다음 뉴런 하나를 만들기까지 다음 뉴런 하나로 자극을 전달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뉴런들을 모두 다 다음 뉴런으로 선을 잇고요. 엣지를 만들고 그 엣지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지수이지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대응되니까 W1, W2, W3, W4, W5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뉴런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이 노란색에 도달되는 어떤 또 다른 B라는 어떤 놈이 존재합니다. 편향성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층의 뉴런에서 오는 건 아니고 뭔가 어디서 새로 만들어진 스스로 학습하는 자극을 이 뉴런 단위에서 셀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뉴런을 어떤 값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밸류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 뉴런이 가지고 있는 자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것도 확대를 해보면 2스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텝 1과 스텝 2. 그래서 우리가 흔히 Y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그마 G입니다. 근데 시그마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워보고 그럼 G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그 전 뉴런들의 통합된 계산 값입니다. 그래서 엣지에 있는 파라미터랑 그것에 대응되게 연결되어 있던 이전 뉴런의 값을 곱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B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X1W1 플러스 X2W2 플러스 쭉쭉쭉쭉 X5W5 플러스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G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시그마 G는 뭐냐라고 하면 시그마는 우리가 활성화 함수라고 부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그대로 쭉 전달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극을 보내면서 어떤 필요 없는 자극들은 없애버리고 혹은 이제 불필요한 건 제거하는데 필요하지만 미약한 것들은 증폭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증폭해주고 그런 작용을 하는 어떤 스위치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스위치는 이제 어떤 마법을 부릴 거예요. 이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곳에 전달되었던 이전 뉴런들의 정보들, G를 조금 더 비선형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이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비선형은 선형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흔히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차수가 모두 1에 그쳐 있고
어떤 지수 함수 꼴이었고 로그 함수 꼴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1차식의 그런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모두 다 선형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가 없다면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가게 되는데 뭔가 이 인공신경망이 뉴런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뭔가 복잡한 특징을 못 배울 것 같은 의심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그럽니다.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계속해 나가면 그래서 조금 틀어줘야겠다. 비선형적으로. 그래서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것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시그모이드라는 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시그모이드라는 녀석은, 이 함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역수를 시그마 x, 시그모이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은 선형적이지 않죠. 뭔가 0 근처에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일 때는 뭔가 0이나 1 근처에 있긴 한데 이 사이는 뭔가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시그마는 어떤 임의의 곡선 같은 거 잘 사용하면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그렇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다루게 되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해 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어떤 5개가 연속적으로 10, 1.1,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8, 1.4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y라는 값을 예측해야 된다. 이것이 0인지 1인지 아니면 어떤 실수값을 가지는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서 내가 받게 될 용돈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봤다라고 하면 이제 이 뉴런이 예측값을 만들기 위한 뉴런으로 이어지게 하는 엣지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엣지에는 웨이트 파라미터들이 각각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응되는 값들과 이제 바이어스 부분을 이제 더해줘서 G를 계산할 수 있겠죠. G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10 곱하기 0.1 더하기 1.1 곱하기 10 더하기 쭉쭉쭉쭉 1.4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보게 되면 데이터가 첫 번째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인공신경망이 Y를 예측할 때 얘가 너무 크니까, 값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너무 의존적으로 값을 예측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인공신경망은 충분히 기계가 스스로 잘 학습이 되어 있다면 알아서 그 스케일을,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웨이트 값에서 일부러 작게 축소시키고요. 약화시키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증폭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올 때, 신호가 들어올 때, 자극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값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 것은 맞지만 뭔가 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서 새로운 특징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0.9994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서 계산한 G를 시그마 G에 넣는데, 이 시그마를 아까 이야기했던 시그모이드로 넣게 되면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 2라는 녀석은 2.7 점점점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들어오는 데이터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인공신경망은 이 W랑 B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이 W라는 B라는 녀석들, 가중치랑 바이어스라는 녀석들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도 있고 다른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쭉 넣어서 W랑 B를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학습하게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만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빌드해둔 것이, 건설해둔 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흔히 학습하는 방법을 좀 어드밴스 레벨을 좀 치팅을 하면, 만약에 지도학습이라고 한다면 인공신경망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y-hat이라는 어떤 값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면, 지도학습이니까 이 y-hat이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정답도 존재할 거예요. y라는 녀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y-hat과 y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y-y-hat의 스퀘어 같은 것이 있죠. 항상 0 이상. 그래서 내가 y가 이렇게 서 있는데, y-hat이 이렇게 서 있는데 y가 저쪽에 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인공신경망은 결과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y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ML에서, 머신러닝에서, 그리고 딥러닝에서 일반적으로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공신경망은 저렇게 그냥 5개에서 1개로 이어지는 것에 그치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풋 레이어,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을 하나 쌓아서 이것을 다음 은닉층의 노드들에 하나하나 모두 다 연결한 다음에 그 중간의 은닉층에서 다음 이제 층으로 이제 바로 출력을 해도 되고요. 모두 이어서. 그렇지 않고 히든 레이어를 더 쌓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4개였다가 3개였다가 다시 4개였다가 1개였다가. 그러면 이런 궁금점이 있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4개에서 3개 됐으니까 다음은 3개에서 2개 되고 뭐 1개 돼야 되나? 항상 줄어들어야 되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개에서 3개 됐다가 3개에서 다시 4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듯 크기가 일반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혹은 커질 수 없다. 그런 룰은 없고요. 알아서 그냥 본인이 뭔가 아트의 영역이에요.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 숫자를 여기는 좀 늘리고 저긴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조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웃풋은 결론적으로 하나가 나오게만 하면 되고, 이 사이에 있는 층의 개수, 그 뉴런의 개수, 노드의 개수는 알아서 뭐 마구잡이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인공신경망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면 될까를 살펴보게 되면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한번 인공신경망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 예측은 리그레션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특징들을 통해서 어떤 가격을 예측한 다음에 실제 가격과 이 거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데는 뭐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설명을 위해서 4개의 특징만 가져왔어요. 뭐 살려는 아파트의 평, 그리고 층수, 몇 층인지, 그리고 근처 마트가 몇 킬로미터인지, 가까운 마트 거리, 그리고 근처 학교가 몇 킬로미터인지 등을 이제 나열해보면 뭐 룸 A가 있고 B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뭐 32평에 1층에 마트 거리 5km나 되죠. 5km에 학교 거리는 6km에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가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우리가 흔히 계속 얘기했던 X1, X2, X3, X4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룸을 보게 되면, 다른 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방은 뭐 18평에 20층에 마트 거리는 0.5km, 뭐 학교 거리는 0.3km 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니까 현재 가격들이 이제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현재 가격.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러니까 5억 5천이죠. 5억 5천. A라는 방은 5억 5천, B라는 방은 B라는 호실은 이제 6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평수만 본 다음에 평수가 좋으니까 A가 더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지역적인 것, 굉장히 다른 특징들이 굉장히 맞물려 있어서 가격은 함부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데이터를 일단 잘 쌓아두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특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X1부터 X4로 만들고, 그 각 요소들에 대응되는 가중치들과 편향성, 바이어스를 통해서 Y hat이라는 어떤 예측하는 아파트 가격을 만들게 되면 이 정답 라벨의 아파트 가격과 Y와 예측 아파트 가격 Y hat 사이의 거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인공신경망을 잘 학습하면 이제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X1부터 X4만 있다면 Y를 알아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런 예시는 자동차 구매자 분류 이런 걸로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동차를 그냥 눈팅만 하고 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유저에 대해서 커스터머에 대한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열거할 수 있지만 몇 개로 축약해서 적어보면, 저는 나이, 키, 연봉,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등으로 이제 재산 같은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35세, 키는 180, 그리고 연봉은 6천,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어서 5억 4천짜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B라는 사람은 23세, 키는 175, 연봉은 2,500만 원, 아파트는 없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정보 X1, X2, X3, X4를 기반으로 Y를 예측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 와서 차를 구매할 건지 O일지 X일지를. O일지 X일지는 뉴런으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저희는 숫자에 대해서만 배웠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O일 살 것 같으면 1로, 사지 않을 것 같으면 0으로 값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1과 0으로 값을 주어서 이제 보지 않은 데이터를 이제 주어주게 되면 1과 0 사이의 어떤 값으로 예측할 텐데, 그걸 반올림해서 예를 들면 0.6 이렇게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1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1로 분류를 하는 거고, 0.1이면 0에 더 가까우니까 사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계학습의 이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똑같이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요. 단 층을 굉장히 깊게 한 것이에요. 층을 굉장히 깊게 했다는 말이 이 강의 서두에서는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해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의 뉴런들을 굉장히 여러 개 깊이 있게 레이어를 많이 쌓아서 이제 한 것이라고 보면 되죠. 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과거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됐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그래픽카드의 개발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인공신경망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GPU란 것도 없었고, 컴퓨터도 막 데스크탑 이렇게 크고 1MB 하면 와 짱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MB 별게 아니고 데스크탑도 막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 노트북 혹은 맥북 같은 걸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왔기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올라오면서 이제 인공신경망도 더 깊이 있게 쌓아도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컴퓨터 어떤 구조적으로 CPU랑 GPU란 것이 있는데, CPU는 직렬 처리에 최적화된 몇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 GPU는 병렬 처리로 설계된 수천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들어도 몇 개의 코어, 수천 개의 코어라고 하면 수천 개의 코어가 계산이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딥러닝에서는. 그래서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면서 이제는 그 인공신경망을 뉴런을 굉장히 많이 쌓아서 사용하게 되었다. 딥러닝은 그 단순히 층을 깊게 쌓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이 아닌. 특징들은 뭐냐? 방대한 양의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성능 증진을 많이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는다고 해서 성능이 오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심층학습, 딥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성능도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마법 같은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머신러닝에서 데이터 파일 여러 개 써봤자 의미 없어. 성능이 2개 쓰든 3개 쓰든 4개 쓰든 100개 쓰든 별 차이 없더라. 그냥 2개 써서 하자. 가장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딥러닝은 2개 쓰다가 3개 쓰니까 오르고 4개 쓰니까 오르고 100개 쓰니까 오르니까 일단 데이터 계속 많이 넣자가 된 거예요. 요즘 바야흐로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데이터가 많이 뿌려져 있는 시대에서는 딥러닝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성능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딥러닝.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학습은 가중치, 웨이트와 편향성, 바이어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와 편향성은 어떻게 학습을 하냐라고 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합니다. 흔히 한글로는 역전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은 미분을 기반으로 한 어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미분을 해서 그 속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제 미분값을 통해서 뭔가 최적의 해를 찾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최적의 해를 찾는 그런 노력을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가면 이 x1, x2, x3, x4 값을 한 개씩 가진 이런 것들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 벡터 표현된 것을 데이터 하나, D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D1 같은 녀석들이 여기 잘못 적었지만 D2도 있고 DN까지 있는 N-개의 데이터들이 있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경망이 예측하는 예측 결과를 YI라고 할게요. YI는 뭐냐 라고 하면 DI가 신경망 함수 F를 통과해 나갈 때 예측해내는 예측 값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거리를 기반으로 그 거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이 거리는 머신러닝에서는 로스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명확하게 하면 로스 펑션으로 거리 기반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만요. 그래서 로스 펑션 특징들이 있는데, 거리 기반 함수는 잠깐 이제 수학적인 걸 잠깐 소개하면, 거리 기반 함수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한.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특징들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어떤 전체 로스, large L을 두면, 이 large L은 사실은 weight랑 바이어스에 대한 학습만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number of data 분의 1,
전체 데이터 수분의 1로 두고 이제 그 속에서 각 데이터들이 예측하는 yi hat과 그것에 대응되는 yi 정답 값의 거리를 일일이 다 더해줘서 평균 내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 로스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전체 로스로 계산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어떤 거리 함수의 그 고려가 되겠죠. 전체 손실 함수의. 손실 함수의 고려가 되면 여기서 이제 L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는 y I hat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yi yi의 hat의 스퀘어 이런 함수들을 보통 많이 씁니다. 이 그림과 같이. 그래서 이 값을 적절히 계산을 해보면 어딘가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거 x축이 뭐예요? 라고 하면 x축 몰라요. 왜? 이거 너무 차원이 복잡해요. yi 개수도 단순히 한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yi를 만들기까지 파라미터들도 아까 앞에 데이터가 그 x1부터 x4가 있다고 하면 4차원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포물선 형태는 맞겠는데 이 값 그리면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은 있는 거죠. 이 계산 값이 가져야 될 최소값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최소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 라고 하면, 물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정답을 맞추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답을 못 맞출 수 있다. 그 기계도 한계가 있으니까. 단 그것을 최소로 만들어 주는 거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대부분 정답으로 예측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최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가 뭐냐라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W 값의 기존 W 값 미래 W 값. 그래서 W는 W1부터 W2, W3, W4가 있잖아요. 각 W들에 대해서 W1은 W1 마이너스 뭔가 감마 델타 L W1 점점점점 W4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걸 하는데 여기서 이거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감마를 스텝 사이즈 혹은 러닝 레이트 라고 부를 수 있고, 이 L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로스이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하는 로스이고, 이 역삼각형은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그레디언트가 궁금해요. 이 그레디언트는 1차원일 때는 dy d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뭔가 x, y를 이제 뭔가 g에 대해서 뭐 미분을 한다. 벡터에 대한 미분이 들어갈 때는 이 역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del 표시를 사용합니다. del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역삼각형. 그래서 low x, 뭐 low g, low y, low g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고, 아까 그 식이 구체적으로 뭘 하기 위한 노력인지를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그레디언트의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W에 대해서 그 로스 함수가 계산이 될 텐데,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W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다. 그 W에 대한 미분을 왜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했던 이 로스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갈 수 있는 최소값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곳으로 한 번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있지만 너무 계산적으로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씩, 스텝 와이즈하게 한 스텝 한 스텝씩 이곳으로 조금씩 이동할게. 어떻게? 현재 지점에서의 로스를 기반으로 접선을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의 감마만큼 스텝 사이즈만큼 곱해서 이동을 해서 W를 만들게 되면 로스가 실제로 감소해요. 로스가 실제로 감소도 하고, 그 감소를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 표면상에서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이것을 계속 조금씩 무한히 반복해서 수렴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학습합니다. 1차원일 때는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니까. 2차원일 때는 다르죠. 이 델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각 W 차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미분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벡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벡터 단위로 W란 벡터를 W 벡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각 W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한 번에 업데이트 하겠다. 막 그런 노력이 있는데 1차원이랑 다르게 수렴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해요. 왜? 라고 살펴보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일반적으로 고차원에서 표현을 하면 지그재그로 뭔가 최적의 해로 이동을 하는데, 이건 등고선을 나타낸 겁니다. 등고선을 나타낸 거고 컨투어라고 부르고, 이 등고선은 현재 내 위치가 이곳에 있다면 아까 그곳과 마찬가지로 이건 뭐 그릇같이 생겨 있는 거고, 이 그릇의 중심부에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점에서 이 그릇의 중심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쭉 직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그재그로 계속 움직여요.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계속 생긴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관성을 주자. 모멘텀은 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성을 줘서 얘가 어차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가속화시키고, 이제 계속 랜덤하게 생기는 노이즈들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상쇄시키는 노력을 만들게 하자라는 것이 모멘텀이고,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제 그 이전까지 움직여왔던 델타를 이제 계속해서 저장하는 거고, 이제 이전 라운드에서 움직였던 움직임, 그 전에 움직였던 움직임들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관성을 만들어서 뭔가 현재 움직임이 이곳에 갑작스럽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움직임과 같이 고려돼서 더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활용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전까지의 방향의 가속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학습 방식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표면적으로 인공지능 속의 인공신경망을 이제 익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인공신경망은 그럼 데이터는 뭐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해서 로스를 한 번에 계산한 다음에 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디센트를 하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유를 베이직 레벨에서랑 어드밴스 레벨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베이직 레벨에서는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호출해서 한 번에 계산하기에는 그 값들을 계속해서 저장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저장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계산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건 무리다. 어드밴스 레벨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어드밴스 레벨로 설명을 하는 것은 딥러닝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를 한 번에 하게 되면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오버피팅 문제나 그런 것들이 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배치 단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 단위라는 건 뭐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흔히 용어를 정리해보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표현을 해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 번에 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이 에타를 러닝 레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t 플러스 1 이런 건 없네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 화살표 자체가 코드 레벨에서 흔히 설명할 때 이제 알고리즘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묶음 데이터에 활용해요. 이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배치로 존재할 때 이 배치를 미니로 여러 개 나누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한 번 더. 그래서 각 미니 배치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한 것을 매 라운드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하면 이거 한 번 트레이닝 할 동안 미니 배치가 뭐 3개가 됐다면 얘는 3번 하는 거죠. 3번 트레이닝을 한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보는데 얘는 한 번 트레이닝 하면 되고, 얘는 3묶음으로 나눠서 했으니까 한 묶음으로 이거 한 번 해보고, 두 번째 묶음으로 이거 하고, 세 번째 묶음으로 해서 총 3번 트레이닝을 해야 데이터를 본 횟수는 이것이랑 이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미니 배치를 극한으로 보내서 데이터 하나씩만 트레이닝 하는 거야. 한 개 호출해서 이거 해보고 넘기고, 그 다음 거 호출해서 이거 해보고, 그 다음 거 호출해서 이거 해보고. 그래서 얘는 모든 데이터들 n번 해야 되죠. n번. 트레이닝 많이 하게 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밑으로 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일 거예요. 사실이지만 이제 저장 공간의 한계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못 불러드리면 이렇게 묶음으로 나눠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금상첨화로 일석이조로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부른다고 해서 뭔가 성능이 좋아지진 않고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제 딥러닝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결해 준다 라고 이제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이 한 개 데이터만 보는 것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그리고 요즘은 연구적인 분야에서도 이 두 개를 통칭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인공신경망은 여기까지 다룰 텐데, 요약을 해보면 인공신경망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셋을 주어주고, 이제 어떤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한다고 했었는데, 각각 대응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알고리즘 대신에 어떤 신경망을 넣는 것이고, 이 신경망 속의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셋 속에서 오는데, 그 데이터셋은 뭔가 하나하나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이제 묶음 단위로 오게 되면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로스를 계산할 때 한 번에 다 계산하는 거면 그냥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드에서 엣지를 통해서 다음 노드로 연결되는 그런 연산을 통해서 값을 만들어서 모델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W랑 B는 처음에는 그냥 랜덤하게 값을 줘요. 그것을 랜덤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데, 랜덤 초기화예요. 랜덤 초기화를 하지만 그 초기화된 값으로 뭐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건 아니고, 인공신경망이 그냥 랜덤하게 준 값에 대해서 하는 거면 당연히 특징을 제대로 추출을 못 하겠죠. 그것을 이제 학습을 해나간다. 그 학습은 어떻게 하냐? 역전파로 한다고 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 그 백프로파게이션은 앞에서 설명한 그런 접선의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공신경망은 이제 그 전 시간에 있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동일하게 겪습니다. 암기,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밸리데이션 사용이 없으면 오버피팅이 돼요. 에러는 계속 떨어지는데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성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얘도 역시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한번 뽑아보고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은 미니 배치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공신경망은 이제 사실 인공신경망에서 종류는 많아요. 의류로 따지면 이제 무지티에서 이제 조금 더 디자인이 섞여 있는 티셔츠로 다양한 분야로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건데, 사실 무지티는 어찌 보면 그냥 티셔츠, 그냥 바지는 모든 의류의 기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모든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인공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되는 개념을 기반으로 뭐 다른 분야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라고 부르는 분야, 뭐 Recommendation System, 혹은 Computer Vision, 이런 다른 응용 분야에 이제 접목돼서 성능을 이제 많이 올리고 인공신경망은 각 분야에 맞게, 각 분야에 스페시픽하게, 특화되게 계속해서 진화를 해나간다. 이 NLP란 분야는 조금 설명을 하면 언어를 다루는 분야고, Recommendation System은 이제 광고 추천 같은 거고, Computer Vision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자동차 인지, 사진 인지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개념이 이제 널리 응용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인공신경망은 문제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뭐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요. 기계학습은 층이 한개였기 때문에 1000개밖에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데, 심층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 100개를 해도 연산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100개를 할 수 있긴 한데, 연산과 별개로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거야. 막 10억 개, 100억 개, 몇 조 개 요즘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큰 기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딥러닝은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머신러닝보다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데이터셋 속의 데이터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큐러시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셋을 굉장히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데이터셋을 키우는 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기가 힘들다.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파라미터가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연산은 빨라져도 파라미터가 많아지니까 전체 훈련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학습 데이터도 더 많이 보니까. 그래서 기존 기계학습은 a few minutes, 그러니까 몇 분 혹은 몇십 분까지, 길어도 몇십 분이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어 왔는데, 원 레이어면 이제 심층학습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a few week, few day도 아니고 few week, 뭐 few months, few year은 못 봤는데 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훈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모델 하나 학습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제 자원이 너무 많이 활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저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셋을 줄인다든지 시간을 좀 적게 학습 시간을 적게 가져가는 인공신경망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인공신경망은 어떤 은탄환이냐, 실버 불릿이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냥 치트키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계학습, 심층학습은 명확한 패턴이 있는 문제를 잘 해결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정말로 문제가 어떤 패턴이 존재해서 그 패턴을 인공신경망이 잘 캡처해 놓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사실 못 풀 가능성이 큽니다. 의문이 들죠. 왜? 예를 들면 가령 복권 번호를 예측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매회 복권 번호에는 우리가 모르는 패턴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AI를 접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복권은 그냥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뽑는 건데 패턴이 어디 있어. 사실 AI는 이런 거 학습 못해.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패턴이 없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학습을 한다고 해서 잘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풀고자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기계학습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패턴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 너무 되도 않는 문제, 패턴이 없는 문제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앞에 내렸던 내용대로 학습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